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유진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더워지지 않았나요? 다른 해보다 굉장히 많이 춥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도 농작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까 봐 요즘에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환경이라든지 생태계 혹은 농작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이고, 우리 학생들이 그에 관련된 EC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환경 관련된 EC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 Global Surface Air Temperature Anomalies라고 평년에 비해서 온도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이탈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올해 2023년 데이터인데 혼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공기 중의 온도뿐만이 아니고 다음 자료도 보시면 Sea Surface Temperature입니다. 이번엔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평균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번 연도는 확연히 다르게 높은 온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이 정말 따뜻했었잖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온도 평균보다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번 2023년에 혼자 이렇게 우뚝 솟은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훨씬 더 따뜻하다고 저희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파리 기후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목표치가 2050년까지 지금의 온도에서 평균 온도가 1.5도 미만으로 올라가게 하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던 건데 벌써 0.85도씨만큼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보시면 더 심각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붉은색이 될수록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것일 텐데,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979년에 비해서 이 빙하가 지금 22년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빙하들이 녹음으로써 해서 만약에 해수면의 높이가 한 6m 정도만 올라가도 어떻게 되느냐면, 이 플로리다에 위치한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6m가 올라가게 되면 거의 잠기는 수준으로 변할 수가 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 유럽에서 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도 이렇게 6m가 올라가면 거의 잠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6m 올라가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미국 중부에 이제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미시시피 강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지금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는 만큼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물이 많이 증발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린란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얼음이 녹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른 데이터도 보시면 이렇게 오레곤에 있는 호수들이 다 메마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익스트림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죠. 폭염이라든지 가뭄, 그리고 뭐 화재, 홍수, 태풍 등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의 빈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이런 자연재해를 계속 자주 이렇게 노출을 받게 되면 이 웰빙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뭐 멘탈리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것들을 케어하기 위한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강도 같은 사건들도 훨씬 더 높게 일어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태계 교란까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쓰레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도 있는데, 이 지구온난화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environmental scientist나 specialist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항상 직종을 얘기하게 되면 샐러리부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보시면 미디언 페이가 미디언 밸류 값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은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급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디언 값이 이만큼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전문가의 위치에 위치하게 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샐러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이 좋은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까운 미래만 보더라도 2020년부터 2030년까지
8% 이상의 인력들이 더 충원돼야 되는 그런 필드이기 때문에 요즘 뭐 자꾸 어디 직업군이 사라지고 있다, 점점 취업하기 힘들다 이러는데 그거와 다르게 이 environment 관련된 전공들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더욱 더 전문가 영역에 위치할 것이니까 이거보다 상당히 더 높은 샐러리를 생각하면서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environmental scientist나 specialist에 관련된 그러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메이저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Environmental Science, Environmental Engineering, 그리고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이거는 좀 더 천연 자원 쪽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생태학, 바이올로지랑 같이 합쳐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조금 더 기후 쪽에 가까운 메이저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써 있는 이 Sustainability Studies 같은 경우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좀 다 아우르는 그런 메이저니까 좀 걸쳐 있는 메이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 정도의 메이저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환경에 관련된 관심도 가지면서 계속 공부를 해서 학점 관리도 잘 하면서 이제 EC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 environment하고 관련된 extracurricular activity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학술적인 것에 기반한 research를 기반한 공부에 의한 그러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몸으로 움직이는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함께 활동하거나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몸으로 움직이는 활동,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주로 드리고 다음 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이 두 개를 생각하는 관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없이 2번 부분에만 해당하는 활동들을 계속 많이 하게 되면 대학에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비춰지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서치를 통한 공부를 통한 아카데믹한 knowledge를 바탕으로 해놓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 2번으로 옮겨가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 때문에 제 설명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너무 유명해서 설명을 이제 더 이상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정말 짧게 설명드리면 ISEF입니다. 제일 유명한 사이언스 페어죠. 그럼 여기는 22개의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전공을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이 리서치를 통해서 사이언스 페어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 환경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세 가지 분야나 관련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해서 세부 카테고리도 한 번 더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서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리서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페이퍼까지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까지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실험 보고서는 있어야 되긴 하지만 포스터 작성하는 것이 위주이기 때문에 리서치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장벽이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주최 측에서도 멘토나 선생님이 도와주는 것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이언스 페어를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활동은 이 엔버레선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드린 사이언스 페어처럼 리서치를 막 진행을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간다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테스트도 보고 오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니까 각각 knowledge가 좀 바탕이 돼 있어야 돼서 여기 들어가 보면 안에 있는 샘플 퀘스천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 보고 내가 이 정도 난이도면 준비할 수 있겠다 해서 환경 관련돼서 공부를 해가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선발이 된다고 하면은 전문가들과 만나서 학습도 하게 되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또 거기서 테스트도 보고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해서 상 받으면은 상금도 주어지고 이러한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인버슨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예선을 통과해서 내셔널 대회로 가는 것이고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참가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미국 내 이 학생들에게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ISEF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서 ISEF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버선 같은 경우는 2024년에 뉴욕에서 진행을 하고 매해 다른 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우 활동적인 그러한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저희는 지금 뉴저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 뉴저지 지역 예선을 통해서 본선으로 넘어오는 건데, 여기 이렇게 example 문제들도 있으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고 참여할지 말지 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대회는 스톡홀름 주니어 워터 프라이즈입니다.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스톡홀름이 어디의 수도이죠? 네, 스웨덴의 수도죠. 그래서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한 대회인데 그게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규모가 엄청나게 큰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환경 전반에 걸치는 것이 아닌 물에 한한 그러한 리서치를 기반한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질, 수자원 관리, 물 보호, 물의 보관, 물에 관련된 교육, 어떠한 주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리저널에서 하는 그 리전의 주체가 선택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본인의 지역에서 선택한 그 주제 안에서 선택을 하셔야지만 출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스웨덴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내셔널, 전 세계 학생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대회이고요. 지역 예선 펼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 예선 펼치고 주 예선 펼치고 이제 내셔널 앤 인터내셔널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대회고, 인터내셔널 대회까지 이제 진출을 했다고 하면 진짜 직접 스웨덴에 가가지고 뭐 한 주 그 물의 행사 주간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상을 받게 되는데 누구한테 상을 받게 되냐면, 이제 스웨덴은 아직 그 왕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빅토리아 왕세녀에게 상을 받게 되는데, 이 대회를 스폰서하는 것이 이제 그 빅토리아 왕세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낯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뭐 쓸데없는 정보긴 하는데 뭐 2010년도에 일반인과 결혼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공주였었죠. 본인 헬스 트레이너와 결혼을 해가지고 세기의 결혼식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그런 유명한 왕세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도 준비하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실험을 했는지 이런 것도 설명하는 그런 영상도 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대회이기 때문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JSHS라고 Junior Science and Humanities Symposium인데, 여기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하면 되는데, 오늘 주제는 저희가 환경이니까 환경 관련된 주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도 ISEF랑 거의 똑같은 유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보다 역사와 전통이 더 깊은 그런 대회예요. 이것도 ISEF처럼 지역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으로 가서 앞에서 이제 발표하고 채점을 해서 뭐 상을 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당한 수준으로 리서치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저널에서 내셔널로 가는 대회이라서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참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바이오지니어스 챌린지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다 비슷하게 리서치 기반되어 있는 그런 대회고요. 딱 3가지 카테고리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환경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 이 지역 친구들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지역 이외의 친구들은 At Large Biogenius Challenge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참가를 하실 수가 있고, 해외는 캐나다 정도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부분의 대회들은 거의 다 리서치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지만 참가를 할 수 있는 컴페티션입니다. 제가 이러한 종류의 컴페티션을 설명드릴 때마다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대회들만 주구장창 나가가지고 상만 타면은 무조건 좋은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셔라, 이러한 의미는 전혀 아니고, 제가 개인 상담을 할 때도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어떤 활동을 할 때는 활동을 하기 전에 지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고 우리 학생들도 모티베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 집중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을 항상 드리는데요. 여기서 꼭 다 상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리서치를 진행하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그런 다양한 몸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도 같이 첨가를 하면 큰 컴페티션에서
사이언스 페어 같은 데서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리서치가 기반이 돼 있고 활동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그 활동에 관심이 있고 몰입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탑 2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을 못 하더라도 그래서 리서치를 꼭 같이 준비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좀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또 다양한 활동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